충분히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 전환하셨죠? 네. 얘기를 좀 이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혹시 끼어들기 힘드셔가지고 질문을 못하셨으면 이렇게 적어보셨다가 일단 제가 조금 일찍 끝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열심히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저는 말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아까보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각도 문제긴 하지만 그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란 노동 환경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나 간접 고용형 혹은 특수 고용 형태로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법도 보호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들도 같이 바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다고 하면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 왜곡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사례는 18세가 아직 되지 않은 현장생은 학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시죠? 이전에는 전문계, 실업계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에는 특성화고가 많지 않은데 옆에 노원이나 이쪽처럼 이렇게 특성화고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실습에서 하다가 학생이 교육을 실습을 받는 도중에 죽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업에서 한 얘기가 저거예요. 그 학생이 야간 노동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업주는 책임 있게 우리가 뒷수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처음에 한 말이 18세가 되지 않은 현장 실습생은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18세 미만 법상 야간노동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보냈어. 그러면 남아있는 나머지 18세 이상의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 조건은 안 바뀔 때 그대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면에는 이 사람의 생각에 내가 뭔가 보호하고 내 책임을 다한다는 건 저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볼게요. 이게 두 장면에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어떤 차이인가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한테 네. 척하고 이쪽은 대통령인데도 이렇게 편하게. 네, 편하게 인사하고. 이게 어떤 인사문화의 차이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신성한 국회에서 무슨 노동조합이냐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이 무슨 이런 상황에 권리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가신 거야 이분이. 근데 우리 보통 항의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 자세가 어때요? 선생님 항의하러 갈 때 자세 당당하게 그렇죠. 머리띠도 두르시고 막 생각해보면 머리띠 두르고 당당하게 하고 약간 사태질도 하고 막 이런 포즈가 나올 것 같은데 보자마자 인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90도 각도로 따지러 가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청소노동자의 위계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국회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서 있죠, 그죠? 근데 이 옆에 상황에서는 대각관이죠. 같이 인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청소노동자나 대통령이나 하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왜 저런 관계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그때 옆에 같이 떠돌던 사진이어서 같이 붙여본 거예요. 꼭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터에는 여러 가지의 위계관계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을 할 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냐면 저게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고 저거 없이 일하면 불법인 거고 그 불법을 한 청소년은 이상하고 나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려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에 써있는 것들 대부분 뭐예요?
뭐 주소, 위치 뭐 이런 거, 아니 주소, 위치 같은 말이네요.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거인 거죠. 그 사람이 요즘에는 다 개개만의 핸드폰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기 연락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두 예를 들면 등본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이 후견인 동의서라는 건 뭐냐면 이 후견인 동의서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추지 못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하기가 어렵거나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부천 북부역 광장에서 엑시트라는 그 청소년들, 그 위기 청소년들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버스가 항상 고정적으로 목요일마다 갑니다. 밤에 거기 가서 이제 청소년을 만나면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저 일하고 싶은데 꼭 저거 내라고 해가지고 저 일 못한다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 하우스 있죠. 농업촌의 이주노동자분들하고 같이 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12시간, 16시간 일을 했다고요. 임금, 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막 이래가면서 안 좋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게 보호를 하겠다고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현실에는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도 자기가 직접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일을 하는데 왜 유독 일을 시작할 때는 저런 자격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게 정말 보호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라는 거 우리는 일하기 전에 쓰라고 하죠. 근데 근로계약서 쓰기보다는 서약서나 각서를 쓰는 사례를 더 많이 만나요. 이상하죠. 근로계약서 쓰는 비율이 그나마 2012년도에 법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힘쓴 구석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잘 줬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 두 가지 제일 힘을 썼어요. 홍보도 이거 제일 많이 했어요. 라디오 홍보, 뭐 지하철 가다가도 보고. 저만 봤나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보를 워낙 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는 비율이 한 20% 정도까지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그 20%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나머지는 쓰지도 않았지만 쓰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자기가 무슨 계약서 썼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그래서 너 정말? 그러고서 그럼 계약서 좀 보여줄래? 했더니만 저런 서약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가 이 밑에다 약속을 했다고 해서 사인을 했다고 해서 지켜야 될 약속이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약서를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 서약서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무효다. 근데 네가 저걸 써야지만 일을 하는 상황에서 썼다고 하면 상관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힌 대로 뭐 예를 들면 물품했다고 해서 30배 배상하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다음 타자 구할 때까지 못 그만두고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현장실습 아까 얘기 제가 했죠. 특성화고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도시를 벗어나서 갑자기 사업체로 실습을 하러 가요. 그럼 그 실습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랑 부모님이랑 우리 일하다가 손해를 회사에 끼치면 같이 배상하겠다는 각서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학교는 이 학생을 사업체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각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실습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제가 봤는데 정말 공책 두께로 한 2개의 공책 해놓은 거여서 이게 다 뭐예요? 해서 봤더니 뭐 일지랑 그 다음에 학생이 뭘 배웠는지 쓰는 실습일지, 회사 담당자가 쓰는 일지, 그다음에 저런 갖춰야 되는 각서들, 현장실습 협약서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뭐냐면요, 내가 가서 잘 지키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일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실습을 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걸 쓰게 하는 명목은 뭐냐면 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이런 걸 다 갖춘 회사가 그나마 제대로 된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그래야 너네들도 가서 취업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취업에 연결돼야 되지 않겠냐. 특성화고가 취업률이 높아야지만이 우리 학교에 지원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잘 돼야 후배들도 잘 들어오고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래도 우리 학교가 명성이 잦아야지만 너도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걸 가지고 일을 할 때 만나는 상황들 전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혹시 보셨나요? 몇 달 전에 10원짜리로 공전으로 임금을 지급을 한 사례예요. 이게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대충 그거예요. 임금을 안 줘서요. 안 줘서 달라고 했더니만 사업주가 너의 그 되바라진 그런 태도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노동부에서 주라 하니까 내가 주긴 줄게. 그렇지만 곱게는 못 줘 해가지고 10원짜리를 저렇게 포대 3개 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준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도 왜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저렇게 받아가지고 아들이 기가 막히다고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쪽 울산인가 어딘가 저 아래쪽 이 지역에 있는데 딱 여기서 그걸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막 SNS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진실 게임을 하는 거죠. 사업주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서 난 이번 한 번에 그랬고 잘못은 걔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같이 도왔던 이제 알바 노조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까지 하게 된 거고 이 사업주가 이렇게 10원짜리로 지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막 속속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법 이전에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임금을 줘가면서 모욕을 주는 너는 제대로 된 인간이냐 막 이런 것들 막 달린 거죠. 아까 선생님들이 그 점주한테 막 써준 댓글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은 위반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거는 법에 정해져서 뭐 그렇다고 사업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금 토화를 줬으니까 직접 줬으니까 법에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투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일을 해서 임금을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건데 저런 식으로 받는 상황이 모욕적일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옆에 쪽 한국부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났던 청소년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최저임금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반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고 뭐 주휴수당도 알아요. 선생님도 주휴수당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 월차 휴가 이런 거 다 아세요? 연차 휴가 이런 거 다 아세요?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지? 와, 다 아시는구나. 청소년 다 알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이제 노동법 교육한다 하고 이제 뭐 저랑 비슷한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가서 다 교육을 해요. 그럼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노무사나 변호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법만 늘어놓고 가요. 재미없어요. 네. 안 들어요. 저런 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몰라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우리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너무나 안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좋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면접 조사 하다 보면 한 명도 안 빠져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왜 이렇지? 내 주변에 보면 여기 계신 환자분들만 봐보면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잘 돼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난 청소년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간 경영에 나왔던 어떤 대학생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호주 가가지고 샐러드 공장 노동을 이제 경험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일을 할 때 너무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 언어 자체가 우리 존대 그런 게 그들한테 없잖아요. 언어 자체가 일단 수평적이고 부르는 게 수평적이면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일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뭘 하나 결정할래도 귀만 열고 있어야지 입을 열면 너는 어린 게 뭐 막 이러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원래 하는 일은 예를 들면 계산을 하는 업무인데 만약에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거나 뭔가 지저분한 일을 처리할 게 있으면 알바생이라고 그냥 불러다가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식의 관계들 그리고 뭐 말하는 것도 한마디도 이제 존댓까지는 안 바라지만 야 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뭐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상식이라던가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이런 거는 그냥 한순간에 딱 만들어지지 않죠. 법 2시간 듣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딘가에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고 그죠? 어디 가서는 또 내가 그 지역의 소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의 소비자는 되지 않을지언정 일하는 어떤 동료가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그 상황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넘나드는데 내가 소비자일 때는 소비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사업자일 때는 사업주님만 정리하고 내가 일할 때는 노동자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분명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 특히 일터에서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도 이제 야간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배달 노동도 우리 이제 일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야구하는 그런 시즌 요즘 야구 오늘도 하네요. 야구 보다가 치킨 뭐 배달시켜 먹고 하면 배달 노동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야간 노동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워낙 그 노동 시간이 많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넘어가고요. 야간 노동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대요. 그 발암물질 EA 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유해물질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간 노동이라든가 주야 막교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마트가 이런 거죠. 내가 일하는 시간이 선생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6시 정도 끝나니까 7시까지 교육을 들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내 자녀의 준비물을 사려면 다른 마트는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노동 시간을 서로 늘리면서 야간 노동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쇼핑하기가 되게 좋대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뭐 5시, 8시 이런 때 문을 싹 닫기 때문에 저녁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3박 4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1박 2일만 머물면 와가지고 밤새 쇼핑하고선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야간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저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법을 그냥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2항에 가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의미를 익히세요? 보호해줘야 된다? 시키지 말아야 된다? 더 나가면 금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못한다는 까지는 금지예요. 뭐뭐 하지 못한다. 네, 못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다만 뭐라고 있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고 민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 금지되어 있고 그러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야간 노동에서 청소년들이 뭔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현장에서 죽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노동은 청소년에게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쳐다볼 것도 없다 얘기하시지만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렇다니까요. 다만 동의하고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자꾸 놓치냐면 이 야간 노동이라는 게 19금이냐 아니면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이 유해한 것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야간 노동.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 야간 노동 금지하라 저런 구호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도 저렇게 구호를 내걸어요.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건 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야간 노동이 가능하지 않아, 야간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그거는 18세든 18세 이상이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간 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법에 저렇게 돼 있으니까 청소년 야간 노동 금지하려면 더 이상 우리는 나갈 방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 10시 넘어서 일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특히나 편의점 같은 곳에 일을 하려면 야간 노동 필수예요. 그죠? 주유소 같은 것들. 그러면 저런 것들을 다 금지해서 보호한다는 목록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순간 그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살피는 일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법이 저렇다면서 법을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사실은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10% 미만의 노동자도 야간 노동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야간 노동을 선택하지 않고도 내 삶이 영위가 될 수 있는, 만약에 18세 미만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법상 어리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금지만 해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일자리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 일자리, 그죠? 청년 일자리, 뭐 중장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들 앞에 붙는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청소년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금지하는 거 금지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쉽게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이 일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현장 실습을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 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그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 실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6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 교육기자재가 부족해서 그걸 해소할 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2+1 제도라고 해서 2년은 학교에 있고 1년은 산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폐단이 많아진 거예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막는 부사대에다가 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해 성폭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을 하기 전에 보통 뭐라고 해? 너가 할 일이 뭐고 안내도 해주지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제대로 된 보호라고 하면 미리 안내를 해주고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게 노동환경을 갖추고 이게 진정한 보호장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청소년이 학교에 있다가 현장 실습하러 나갔는데 그 첫날에 엘리베이터 건물 짓는 엘리베이터 가짜로 이제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서 이제 추락해서 사망을 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 노동단체들이라든가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도 이걸 계기로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교육을 받으러 사람이 죽다니, 학생이.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이제 공분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 취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저렇게 산업체에다가 현장 실습을 보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골자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아까 보신 것처럼 63년도부터 학교는 계속 저렇게 산업체가 보냈단 말이에요. 실제 1년까지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 학생들을 산업체에 보내지 말고 취업한 애들 일부만 빼고 학생들을 이게 놀아는 거죠. 학교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불만인 거예요. 아우 이거 뭐야,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나가서 돈이나 벌게 내보내주지 왜 학교에다가 가다 놓는 거야? 막 이런 불만이 생기고 학교는 이 갑자기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교육도 못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중에 반가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8년도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에서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을 슬그머니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장 책임으로 다 전달을 시켜버리죠. 교장이 알아서 해. 하니까 이제 교장은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이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계속 다시 산업체에 취업이 예정돼 있지도 않은데 아직 3학년 1학기 수업도 안 끝났는데 기업에서 조기 취업 이름으로 보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 기아자동차에서 실습하던 학생이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건이 났을 때 그 일지를 제가 봤는데요. 실습 일지를 봤는데 주야 막교대를 하고 있었고요. 주야 막교대를 하고 있었고 그때가 이제 추석이 연휴가 있는 낀 주간에 야간 노동을 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이 정규직 어른 노동자들 보호한다고 하더니만 본인들은 다 쉬고 현장 실습생들 다 여기다 일 시켜먹었고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야 막교대를 하다가 야간 작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산업체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119를 부르는 게 정상이죠. 위급 상황 되면 119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산재로 잡히면 사업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숨기려고 자기네하고 연결되는 그 병원을 부르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이상한. 여기도 비슷해요. 기아자동차 엄청 큰 규모의 기아자동차.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지정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얘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을 3군데를 옮기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야.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 뭐 우리 소관 아니다가 산업체가 그 환경을 제대로 안 하고 애를 주야 맞교대를 시켜서 발생한 일이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노동부는 이게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노동부에서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산업체한테 책임 묻는 거 외에는 이 학생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핑퐁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나온 대책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 핸드북 만들어서 주고 학생들한테. 네, 핸드북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른을 만나면 항상 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할 때는 19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내용들만 일색인 그런 핸드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개선 대책의 전부였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 사고는 발생하죠. 바로 정말 1년 사이에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살하고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교육을 받으러 나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것만은 너무 이상한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의 그 특성화고는 이상하게 교육의 목표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거에 목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문구상 목표고 실제 운영되는 건 뭐냐면 기업에 취업시키는 취업률 가지고 이 특성화가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좀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취업률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인허가자가 처음 들었을 때 취업률이 2012년도에 25%, 2013년도에 40몇 프로. 그다음에 제가 틀렸네. 2011년도에 25%, 2012년도에 40%, 그다음에 2013년도에 60%까지 달성을 하도록 계획을 막 세워요. 그러면서 뭐하고 연동을 시키냐면 그 목표를 달성한 학교들에게 지원금을 1억에서 1억 5천을 주겠다라고 거는 거죠. 학교들끼리 경쟁을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민재 같은 경우에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기아자동차 가서 그 도장 있죠. 도장 업무를 하다가 그 유해물질 흡입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도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취업을 잡아요. 그리고 섬유 디자인한 친구가 롯데리아 가서 팬티 튀겨도 취업을 잡아요. 왜냐하면 취업률을 계산하는 시점은 2년도에 4월 1일이거든요. 그때 취업률만 계산하면 그 나머지 취업이 연속이 되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취업률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들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 제대로 되고 있긴 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 실습생들이 여기서 남아가지고 계속 취업하는 거를 내가 5년 동안 함령받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로 산업체에서는 실습생을 데려다가 쓰고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는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내보내도 학교도 책임없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어떤 지원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 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군대 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다시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여력 없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면 맞는 거죠. 이런 식의 지원 없이 그냥 무조건 학교는 산업체에다 보내고 산업체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산업체는 1학기 동안은 전문대에 있는 현장 실습생을 데려다가 1학기 동안 쓰다가 학교로 돌려보내고 2학기 되면 특성화고 현장실 데려다가 쓰다가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이 현장 실습생을 데려다 쓸 거 계획을 해가지고 인력을 적게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운영하는 데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건 현장 실습, 특성화고 학생들 뿐인 거죠. 실제로 전공하고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취업률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2012년도에 서울교육청에서 감사를 벌였더니요. 그 제일 많이 취업한 데가 롯데리아고요. 두 번째가 군부사관. 이거 뭔지 알죠? 직업군인.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군대로 자원해서 나오고 지금은 그것도 기다려야 된대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현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을 다 취업률로 잡아서 숫자로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하면서 저렇게 실습을 하다 죽어나가는 학생들의 조건을 전혀 살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을 하면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약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면 애들이 너무 요즘은 집에서 막 오냐오냐 키우고 공주대접, 왕자대접 받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빨리 돌아온다고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임하면 뭐냐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자인 학생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죠. 학교에다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이 어떤 승진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뭐 승진해봤자 교육청에 들어가는 거 말고 아니면 교육부 가시는 건가 뭐 이렇게 되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승진의 영향을 취업률하고 연동을 하려는 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을 눈 감고 서로 눈 감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장실습제도 특히 산업체에 저런 식으로 파견하는 현장실습제도가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깐 이걸 멈추고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죠. 뭐 스위스식 도제제도라든가 일학습 병행이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여러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산업체들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가 일부 대기업들 빼고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현장에서 데려다 그렇게 안 써요. 근데 여러 개 없는 중소업체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데려다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걸 학교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직능단체들끼리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이 순환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대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라든가 이런 데 다 밀리고 부모들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나 이렇게 밀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 게 거기에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자 교장들과 얘기해 저도 되게 허망한 거죠. 그런 얘기 아무리 문제점 얘기하고 방향을 얘기해도 되게 허망한 일들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일자리, 요즘에 뭐 괜찮은 일자리, 얼마 전에 반듯한 일자리,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전한 일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적어도 죽거나 다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전에는 죽거나 다치는 거 외에도 내 고용이 안정되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2년짜리로 갈아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말 되게 빨라졌죠? 그럼 조금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발레리나 와 포즈로 그다음에 빌딩에서 이렇게 춤추하고 있는 그다음에 보육 의사 같아요. 그죠?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 스텝인 것 같아요. 셰프 요즘에 하도 그냥 이 셰프가 난발해서 삼시세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거든요. 하여간 셰프.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다음에 간병인, 간호사 이런 분들, 그다음에 치킨 매신.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해 보이나요? 유리 닦는 분. 굉장히 너무 아찔하죠. 되게 높은데 딱딱하면 떨어질 것 같고. 또요? 배달하시는. 제가 아까 배달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대부분이 배달을 딱 찍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질문을 왜 그렇게 해? 각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고 질문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서 보면 위험한 것들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상황을 딱 늘어놓고 비교시키고 경쟁시키면 가장 위험한 거를 고르는데 우리는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라는 질문만 한다는 거죠. 청소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데 좀 제일 저기한 거 없어요? 저기한 게 뭔데요?
그냥 일하면서 맨날 모욕당하고 맨날 욕 들어가면서 일하는 그거는 저기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만 요구하죠. 그렇지만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노동 환경들이 분명히 있죠.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거는 그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죠? 현장일습의 문제 중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산업혁명 현장일습 문제인데요. 이것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 얘기하면 그거가 특성화 현장일습 문제 분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근에 얘기하는 열정페이 문제라던가 인턴 이런 것들 보면 병원의 인턴들도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학생도 아니면서 의사대접도 못 받아요. 우리는 회색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특성화고 학생도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실무수습제도가 로스쿨 변호사들의 착취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똑같은 서사죠. 그죠? 그리고 이 로스쿨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교육기회를 주면서 인건비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무료라면 쓰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라든가 수습이라든가 무급 저희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열정의 명문 토끼가 다른 거랑 좀 연결해서 패션하면 그죠? 그러니까 열정페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를 볼 때 그냥 이거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일부 학생 문제야가 아니라 이런 논리들이 연결되어야 돼 이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놓고 고민해야 될 문제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많이 보셨을 거고요. 유엔에서 무고민터 열정페이 고발한다 하면서 막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수장이 우리나라의 그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텐트를 쳤대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그동안 침묵들을 많이 한 거죠. 뭔가 문제가 알려질 때는 이렇게 최초로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침묵을 많이 깨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야, 그거 아닌데 사실은 이렇대요. 뭐 이런 얘기들. 뭐 거의 끝났습니다. 아휴, 바쁘네요. 오늘 안 해봤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하면 저도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을 교육하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제 교육하는 것 너무 좋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뭘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육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로기법을 교육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 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멀긴 한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특히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에요. 이 교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의교섭이에요. 3학년 때 서비스 사업장에서 모의교섭하면 4학년 때는 그 금속사업장에서 하고 5학년 때는 제조업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매년 해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자하고 노동자 의식을 키워주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섭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훈련들이 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한 사람이 노동자가 되든 사업주가 되든 그 인식은 바탕에 깔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처음에 영상에 봤던 그 사업주의 그런 이상을 막말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있죠.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때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야기가 심해집니다. 토론할 때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토론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법만 알려주는 교육.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교섭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미리 배우는 그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인식 차이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들 교육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상을 볼 시간은 없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이 프랑스 교실이에요. 프랑스는 워낙 그 이민자들도 많고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풍경도 내가 프랑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 맨날 빌이라는 이름만 쓴다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빌은 그거죠. 그
미국의 그 남성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우리 철수, 옛날 철수, 지금 세대가 나오네, 지금 뭐예요? 준성가요? 뭐 이런 거, 이런 이름만 너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선생님 자꾸 빌이라는 이름만 써요. 다른 이름도 쓰라고, 뭐 아만사, 뭐 이런 이름도 막 쓰라고. 여기 보세요, 지금. 백인 외에 지금 흑인이 대다수이거나 아니면 유색인종이 대다수인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들 그것만 쓰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선생님 막 설명을 하죠. 야, 그렇게 저렇게 다 쓰다 보면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기도 어렵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 조금만 변화를 줘보세요. 그분이 하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학생들이 너무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질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뭔가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룩히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변화를 일구는 그런 교육에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기대가 안 될까요? 아직은 사실은. 우제마법사 다들 아시죠? 동화책 읽어봤어도 알고 안 읽어봐도 하나만 읽어봐도 알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들 뭔가 하나씩 자기가 결핍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이 힘을 모아서 여행을 하는 동안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있던 어떤 힘들을 다 깨닫게 되죠. 사실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른 능력이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던 힘이 아니라 아이고 얘가 늦는지 제가 못 기다리나봐요.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얼른 내려오나? 없던 힘이 아니라 갖고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을 대할 때 뭔가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그죠? 나보다 뭔가 모를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하면서 어쨌든 좀 주춤하기도 하고 내가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이들과 같이 이제 수평적인 위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한테 어떤 힘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이제 그런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선생님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 좀 한번 머릿속에 두고 항상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10분이나 남겼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영화 이제 건너뛰었는데 그건 다른 학생들이 많이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올 때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되게 피곤하시다고 그래서 주중에 2, 3일째 제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4일째 정도는 이제 주말에 가까웠다 힘을 견디고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실 텐데 어떠실까 싶은데 지난번에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이 분위기가 이제 저한테도 그런 분위기를 개선 유지를 해주시려나 3번째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마지막에 좀 제가 막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도 될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전혀 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도 괜찮아요. 꼭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런 의견도 환영합니다. 저랑 자꾸 눈을 피하세요, 다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그 삶을 사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 현장에 계시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청소년들이 직장과 직업과 노동의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교육하고 이들과 나누시면서 이런 현장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개입을 하냐고요? 네네. 개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산재, 그러니까 제일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네. 근데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요즘 애들 싸가지도 없고 재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같이 들어요. 그럼 저는 업주들에게는 어른답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당신들 리더십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청소년 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는데 약자 편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업주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이런 것보단 시급을 얼마 주느냐 그 자기가 선택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제대로 하는 청소년보단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많고 실제 노동법이나 교육 들은 애들이 대단히 열심히 인터넷 뒤져서 사업자랑 싸우면서 인터넷 두들겨서 노동법 몇 줄 이렇게 찾아서 하는 현장을 제가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머리랑 손발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노동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는지가 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대로 성장이 어떤 기준이냐에 사람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태도라던가 사람과의 서로 간의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다 해결하거나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바꿔치기 하는 게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좋게 보기보다는 그거 이전에 네가 이런 것들 자격들을 짝짝짝짝짝짝 갖춰야지만 말할 자격이 있어야 너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가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할 때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안 그러셨나요? 선생님 청소년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실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배워야 되는 상황이 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그렇다고 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장님 태도 왜 그러세요? 하면 네가 무슨 나한테 태도 얘기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좀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저는 100%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 100%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끊임없이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걔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는 거죠. 아니 너가 말을 A를 B로 했으면 조금 다를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같이 나랑 나눈 얘기지 그 사업주 앞에서 얘를 혼내가면서 네 태도가 뭐야 이거는 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자 입장에 선다라는 거는 편히 설 수밖에 없죠. 노동법도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입장이라는 거, 교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앞에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이 힘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권리의 문제와 어떤 태도의 문제를 자꾸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권리의 문제는 권리예요. 왜 내가 맨날 지각을 하면 나는 왜 그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죠. 어른이라든가 위계관계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게 대항을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야 떡하나가 말 잘 듣는 노동자를 학교에서부터 키워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하던 사업체를 가던 그런 식으로 자꾸 대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하면 속이 뭐 싸가지가 없다는 거, 뭐 말대꾸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대꾸 우리는 맨날 말대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귀만 열어놓으라고 하냐는 거죠. 청소년은 입이 있는데. 그 입에 말하는 거를 들을 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입만 열고 청소년은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이해를 하겠어요 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범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범죄나 그런 거를 다룰 일인 건데 그런 부분들과 어떤 자격을 얘기하면서 권리의 문제하고 자꾸 바꿔치기 하는 거 이건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는 건 그건 좀 같이 좀 생각해 봐야겠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저보다 워낙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더 덧붙이진 않을게요. 근데 일터에서 유독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농사가 되기 전까지 노동법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의 첫 번째가 뭔지도 모르고 헌법이라는 거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 법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열어보지 않나요? 왜 알지 않나요? 모르면서 왜 모른 채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권리를 얘기하고 알아서 얘기하는 걸 더 부끄러워하고 그걸 더 비난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선생님들은 아마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성인 입장에서 뭔가 딱 거쳐온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서로 용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하고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약자의 입장에 내가 다시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한 번으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두려워요. 그런 현장에 마주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선생님처럼 그런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논리로 이 사업주에게 이 청소년의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문제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권리의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나와서 이 청소년과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인 것 같아요.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로 얘기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보신 장면과 또 다른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이 어쨌든 제가 관련된 아이들이 알바를 못 받으면 어떤 방법 같은 tum을 찾아오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맞아요. 대리하기보다는 가서 부딪혀보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가 잘못된 건지에서 그런 권리를 이제 좀 더 이제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경험들이 쭉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한다 그러면 너무 쉽게 가서 대신 받아주려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누구 엄마인데 하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게 이렇게 어떤 훈련이라든가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성인이 어느 날 되었을 때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비난하고 그 여태 실수하면서 훈련할 기회나 이런 것들 다 놓치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 가지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권리 문제, 태도 문제 이게 확 와닿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어쩌나. 또 없으신가요?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9시입니다. 9시인가요? 그래요. 뭐 2시간 동안 뭐 제가 겪었던 일들 아니면 청소년 상황들 어떻게 다 전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저보다 또 다른 다양한 경험에서 나눠주고 싶으실 텐데 이 힘들어하는 눈빛을 보면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리플이 가실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소화를 하시고 이후에 그 후속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교육을 하면 저는 그 교육부터가 항상 전 시작이에요. 청소년들을 만나도 대부분은 가서 교육 끝나면 빠빠이 하고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들 하세요. 근데 교육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 밤 12시, 1시에 막 카톡 막 울려대요. 아까 선생님처럼 얘기하지 못했던 거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집에 갔더니 막 그때서 카톡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일이 12시, 1시에 끝나니까 1시, 2시에 막 카톡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아까 선생님처럼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지 않은 교육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무슨 교육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당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교육도 열심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